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3세 박승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제가 한 행동에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아주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생각은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 가치관이 늘 도움만을 주는 건 아니더군요. 한때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살아온 길이 대부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저는 사업가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홀로 저를 키우신 아버지는 누가 봐도 올곧은 분이셨어요. 저에게 항상 무언가를 하기 전 여러 번 고민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인생을 사는 방식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네요. 20대 후반까지 아버지를 보고 살아온 저는 28살이 되어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되었죠. 그때 저보다 3살이 어린 아내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2년 뒤 귀여운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정말 책임져야 할 가정이 생긴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 집에는 웃음만 가득했네요.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랐고 아내 역시 아이와 저 그리고 아버지까지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32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갑작스레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회사를 운영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죠. 게다가 당시 계속된 불경기로 회사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회사 직원들과 밤을 새우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더군요. 몇 년을 고군분투했지만 회사를 예전처럼 올릴 수는 없었고 결국 아버지는 회사의 재기를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 정리를 해보니 아버지 집에도 대출이 가득하더라고요. 따로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본인 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오셨던 모양이었죠. 저는 아버지 집을 정리한 돈으로 남아있던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제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은 거의 없더군요. 이후로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회생할 길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한운 수 없이 다른 경쟁 업체에 우리 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헐값에 넘기고 회사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헐값에 넘기는 대신 함께 일해온 직원들을 데리고 가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해당 회사에서는 기술만 가져갔을 뿐 직원들을 데려가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지금까지 저와 아버지를 믿고 함께 일해온 직원들은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진 재산을 정리해 직원들의 퇴직금을 최대한 챙겨주었죠. 이 과정에서 아내는 상당히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데 가족 생각은 안 하냐며 저를 나무랐죠.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 아내와의 사이가 상당히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마 받을 수 있는 유산이 거의 없었다는데 실망이 큰 듯했죠. 하지만 저는 짐짓 모른 척 한 거죠. 이번에도 아내의 반대는 모르는 척하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작은 집을 구할 수 있는 돈 정도가 남았고 일할 수 있는 몸도 있으니 어떻게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갑자기 실직자가 된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직원들의 퇴직금을 챙겨주고 우리 가족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았죠. 처음에는 다시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여기저기를 기웃거렸지만 애매한 나이에 경영까지 실패한 이력을 가진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쓸 돈이 필요했기에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했죠. 결국 저는 물류센터에서 야간 일을 하고
낮에는 공사장 잡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힘쓰는 일이 몸에 익지 않았던 저는 얼마 못 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죠.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 갈 돈도 없었기에 파스만 붙여가며 방치했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일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은 아내였죠. 돈은 못 벌고 매일 집에만 누워있는 저를 볼 때마다 인상을 쓰던 아내는 결국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하더니 왜 당신 가족 생각은 못하는 거야? 이거 봐. 지금 당신을 좀 보라고. 그때 집 팔아 직원들 퇴직금 챙겨주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거지같이 살지는 않았을 것 아냐. 나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혼하자. 저는 아내의 마음을 바꿔보려 노력해보았지만 아내는 이미 이혼을 굳게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인 전세금을 모두 아내와 아이에게 주고 이혼을 했죠. 그렇게 집도 절도 없어진 저는 길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허리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다리까지 절고 있었으니 아내와 아이를 보내주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일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다리까지 저는 초라한 행색의 남자를 고용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숙자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 당시 생활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잠은 아무 데서나 박스 같은 걸 깔고 잠을 잤네요. 그나마 여름에는 깔 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수 있지만 비가 오거나 겨울이면 어딘가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장 만만한 건 역시 역사나 지하도였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텃세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처음 노숙 생활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구석자리에 누웠다가 원래 있던 노숙자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도움을 줘도 모자랄 판인데 제 마음 같지 않더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노숙 생활을 하며 지내다 보니 그 사람들과 술 한잔 기울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술 한잔만 걸치면 각자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누구도 본인이 이렇게 지내게 된 이유나 진짜 힘들었던 순간 이야기는 하지 않더군요. 다만 내가 이 정도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며 거드름을 피우면서 과거 시절의 무용담만 이야기할 뿐이었죠. 그 사람들은 현실의 자신을 거부하고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물론 저라고 다를 건 없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이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을 해갔지만 유일하게 적응할 수 없는 부분은 배고픔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무언가를 사 먹을 수도 없었고 운 좋게 1,000원이라도 주어 인근 편의점이라도 들어가면 내쫓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노숙자들이 하는 말을 듣던 저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밥을 주러 오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시간에 맞춰 그 장소로 가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매일 오는 건 아니었지만 밥다운 밥을 먹으니 좋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에 맞춰 밥을 먹으러 갔는데 평소보다 한산한 분위기더군요. 밥차가 오는 날이면 몇 시간 전부터 인근 노숙자들이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걸 보니 그날은 밥차가 오지 않는 날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참 동안 그쪽을 서성이다가 발길을 돌리는데 어떤 여자가 저를 쫓아오더군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편의점용 먹을 것을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유통기한이 몇 시간 지난 것들인데 상한 건 아니니까 드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저 구걸은 안 해요. 이건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구걸 아니에요. 그러니 드세요. 그날 이후 밥차가 오지 않는 날이면 그 여자는 저를 찾아와 먹을 것을 건넸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만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군요. 알고 보니 그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한동안 자신의 아이 이야기를 하며 친분을 쌓은 여자는 저와 어느 정도 친해지자 제 사연도 물어보더군요.
그냥 흔한 이야기죠. 너도 나도 있었던 일들. 들어봐야 재미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잘 배우신 분 같아요. 풍기는 이미지도 그렇고요. 그녀의 작은 칭찬에 기분이 좋아진 저는 간략히 제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럼 이제 일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리가요. 이혼은 했어도 이제 고등학생인 아들도 있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요.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리를 절어서 그런지 이제 몸 쓰는 일도 못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절름발이를 직원으로 써주지 않네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밥차가 온 날 식사를 마치고 가는데 갑자기 목사님과 그 여자가 저를 부르더군요. 선생님, 혹시 편의점 야간 알바 해보시겠어요? 여기 희은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요. 원하시면 교회와 연결된 노숙자 쉼터 입소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을 연결해드리고 싶은데 그곳에서 생활하려면 꼭 일을 해야 해서요. 정말요? 제가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저는 그럼 너무 좋습니다. 당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도 좋고요. 제 힘으로 일해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겠네요. 너무 잘 됐어요. 선생님이 일하고 싶다고 하시던 순간 야간 알바 생각이 났는데 숙소 문제 때문에 목사님과 상의를 했더니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희은 씨의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고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동생활이라서 개인적인 공간은 없었지만 일이 끝나면 들어와서 따뜻하게 몸 누일 곳이 생기니 정말 편하고 좋더군요. 그러다 보니 춥다는 핑계로 마시던 술도 끊을 수 있었죠. 몸도 마음도 점점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일해보니 상당히 재미있는 곳이더군요.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야간의 편의점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사가기도 하고 회식 후 집으로 들어가기 전 아이에게 줄 과자를 사러 오는 사람도 있었죠. 밤늦게까지 일한 듯 보이는 누군가는 간단한 야식을 사가기도 하고 야간 운행이 피곤한지 캔커피를 2개씩 사가는 택시 기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 바로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음료로 몸을 데우는 새벽 신문 배달부 등등 각자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곳이 바로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노숙자로 지낸 지난 시간이 부끄러워지더군요. 그들의 성실한 모습은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열정을 샘솟게 했습니다. 물론 그 열정에 불씨를 준 사람은 바로 희은 씨였죠. 희은 씨 역시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아침이 되면 저와 교대를 했는데 항상 밝은 얼굴로 출근해 간밤에 별일이 없었는지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무슨 일 없었나요? 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밤에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지 야간에 술 취한 사람이 주사 부리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다들 자기 물건만 사고 조용히 나가요. 젊은 애들이 있으면 가끔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여자애들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 더 심하고요. 희은 씨는 제가 야간에 일을 하니 든든하다 했습니다. 늘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희은 씨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까지 했네요. 게다가 그녀는 저에게 너무나 고맙다며 시급보다 많은 월급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참 좋았지만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퇴근 후 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을 듣게 되었고 도배사에 도전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교육도 받고 실습도 나가면서 일을 익혔죠. 여전히 다리는 저렸지만 도배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열심히 노력한 저는 드디어 도배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고 기관에서 소개해준 곳에 취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희은 씨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더군요. 너무 축하드려요. 자격증에 취직까지 하셨다니 제가 기분이 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희은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열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너무나 고마워요, 희은 씨. 근데 저는 좀 아쉽네요. 이제 편의점 알바는 못 하실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낮에 일하면 야간 아르바이트는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도배 일을 매일 일하는 게 아니라서 새로 사람 올 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는 일이 없는 날은 제가 야간 일을 하고 제가 못 나오는 날에는 희은 씨가 편의점을 지켰습니다. 사실 저도 돈 버는 게 중요했거든요. 직업도 구했으니 이제 제 목표는 노숙자 쉼터에서 나와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혼자 살 집이면 되니 작은 원룸 정도면 충분했지만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였던 저에게는 제법 큰 금액이라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그만두지는 못했어요. 아르바이트가 다들 그렇겠지만 후임자를 구한다 해도 얼마 못 가서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일주일에 2, 3일은 편의점 알바를 병행하게 된 거죠. 그래도 희은 씨가 시간 조절을 잘 해줘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투잡을 뛰며 열심히 살던 어느 날 도배를 마치고 편의점 야간에 가봤더니 누군가 희은 씨를 괴롭히고 있더군요. 아니 이게 2,000원이라고? 다른 데서는 1,500원이야. 지금 나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 모를 것 같아? 어르신, 편의점은 다 정가제예요. 이 물건 앞에 가격표에 2,000원이라고 붙어 있어요. 이 사기꾼 놈들 등쳐먹을 사람이 없어서 노인네 등을 쳐먹어? 여기 이것들은 다른 데보다 비싸잖아. 웬 술에 취한 할아버지가 희은 씨에게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억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가 할아버지를 말리려 하는데 그 순간 감정이 격해진 할아버지가 희은 씨에게 계산대에 올려둔 제품 여러 개를 던지더군요. 할아버지! 할인마트랑 편의점은 가격이 달라요. 500원 저렴하게 사고 싶으시면 날 밝을 때 마트에 가셔서 구매하세요. 여기서 술 주정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아 이거 뭐야? 네가 남편이야? 아이고 참나 500원 때문에 경찰 부른다고? 아이고 나 참 됐어 안 먹는다. 할아버지는 제가 개입하고 나서야 편의점을 나가셨습니다. 희은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저런 사람들 오면 희은 씨가 직접 나서지 말고 바로 경찰을 부르던 나를 부르던 하라고요. 희은 씨 다치면 혼자 남을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희은 씨 대답이 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남편 없는 거 아셨구나. 아, 일부러 모른 척한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마다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희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더군요. 혹시 저 누군지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에 그녀를 쳐다봤지만 질문의 의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희은 씨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상열 부장님 기억하시죠?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남상열 부장님은 제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일하던 분이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부장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저로 바뀌고 난 뒤 제가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장 힘써준 사람이었죠. 우리 회사가 위기 상황에 도래했을 때 가장 먼저 저 스스로 본인 월급을 삭감해 받던 부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던 남 부장님은 회사 문을 닫기 몇 달 전 급성 위암을 진단받으셨죠. 아버지 때부터 제가 물려받고 문을 닫을 때까지 남 부장님은 거의 30년을 우리 회사에 몸담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이 회사가 유지되지 않았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저는 남 부장님의 암 소식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분의 퇴직금을 챙겨드렸었죠. 하지만 남 부장님은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남부장님이 걱정하시던 딸이 하나 있었죠. 술 한잔을 하실 때마다 딸 하나가 남편의 주사를 견디지 못해 이혼하고 어린 손녀와 친정으로 왔다며 그런 놈과 결혼을 시킨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딸이 바로 희은 씨였던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버지 영정 앞에서 울던 그 딸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나더라고요. 물론 그 퉁퉁 부은 얼굴로 남부장님 영정 앞에 서 있던 저를 쏘아보던 사람이 희은 씨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온갖 생각이 뒤엉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데 희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사장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장님과 이야기하다 보니 혹시나 해서 엄마한테 사장님 성함을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 앞에서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울었던 그분이더라고요.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이후로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서 제가 남상열 부장님 딸이라고 말을 못했어요. 혹시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 운영만 잘했어도 남 부장님이 그렇게 가시진 않았을 텐데 그 모든 게 다 제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때 사장님이 퇴직금 챙겨주신 덕분에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받아볼 수 있었어요. 너무 빠르게 전이가 되어서 소용없던 거죠. 그때 회사 사정도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끝까지 아버지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덕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저희 가족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제 손을 잡은 그녀의 따뜻한 말에 결국 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사장님과 일해본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무너지시면 안 돼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장님을 도울게요. 꼭 다시 재기하셔야 해요.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고마워요. 잘 살아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도배도 열심히 했고 희은 씨의 편의점도 제가 일하지 않는 날 나가서 일을 도왔죠. 낮에 일하는 날에는 퇴근 후 무슨 일은 없나 돌아보러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기를 몇 년, 드디어 제 명의로 된 도배 업체를 열었습니다. 그 사이 연인으로 발전한 희은 씨가 어머니에게 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희은 씨 어머니가 많은 지원을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사람과 일을 해야 하는 업종이다 보니 저와 아버지같이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꼭 성공할 거라며 옆에서 응원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는 결혼을 했고 현재 희은 씨의 딸과 함께 도란도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홀로 아들을 키웠을 애엄마에게 양육비라도 주기 위해 연락을 했는데 재혼했다며 돈도 필요 없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끊더군요. 어쩌면 그 시간이 지옥이었을 아들에게 책임을 다 못한 것 같아 미안하긴 하지만 언젠가 아들이 찾아온다면 경제적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따로 아들 몫의 돈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들에 대한 저의 책임일 테니까요. 여전히 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전 직원들을 위해 아내와 아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준 순간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도 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자기 몫의 일을 묵묵히 해내가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요. 부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